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켜져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봐. 금방 또 카드를 이제 바꿨다고 그러던데. 카드는 점심에 받았습니다. 바꿨다고? 예. 오후에? 아까 점심에 받았습니다. 그럼 금방 학생이 와서 또 갈고 하는 착각한 거. 착각을 해서. 자, 다음에 이제 볼 것이 33번에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바로 2번 판례입니다. 그런데 2번 판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론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그 매수인에 대한 타인의 사무차례자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체, 한마디로 매도인의 즉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의무를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로 봐. 그래서 타인의 사무차례자로 보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데, 그럼 이 판례가 한 번으로 예전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또 계속 나와. 왜 나오냐면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등기 협력 의무가, 그러니까 이중 저당에 있어서 즉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등기 협력 의무, 방금처럼 부동산 매도 경우에 매수인에 대한 등기 협력 의무는 자신의 사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래버리면 배임죄 주체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판례의 변화, 종전 판례는 바로 이 부동산 이중저당을 예전에는 배임죄로 봤어요. 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협력할 의무를 뭘로 봤다고? 타인의 사무로 봤는데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제는 뭘로 봐? 자신의 사무로 보니까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부동산의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법리로 부동산 매도인도 봐야 된다.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협력 의무도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등기 협력 의무처럼 바로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자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견해가 유력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강론에서 봤을 때 이 등기 협력 의무를 지금으로만 따지면, 지금 판례에 의하면 둘로 나눠봅니다. 예전에는 둘 다 타인의 사무였는데 지금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협력할 의무,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협력할 의무는 누구의 사무로 보고? 자기의 사무로 보고,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는 뭘로 본다고? 타인의 사무로 봐.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고 배임죄가 되는 거야. 부동산 이중저당이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은 여기고,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는 것은 여기야. 이론적으로는 둘 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로 봐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만약에 이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 봐버리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돼, 안 돼? 안 되면 피해자의 구제를, 즉 부동산 이중매매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봐.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싸. 부동산의 거래 가액이 크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어지간하면 아파트가 10억 이상인데, 싸도 10억인데 계약금 중도금이면 5억을 내야 돼.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에서 5억.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 날 전부 다 자기 이사하려고 이제 이삿짐 센터 싸갖고 딱 와봤더니
딴 놈이 살고 있어. 아이, 주인 아저씨 없을까? 우리 새로 들어왔대. 한 달 전에 이사 왔대. 등기가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야. 부동 이중매매. 그럼 이 피해자, 매수인은 어떡할 거야?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매도인 전화해, 매도인한테. 아저씨 어떻게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 번호는 없는 번호로 됩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잡았다 해봐. 잡았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있을까?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은닉해 놨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크게 생겨버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원은 어떻게든지 부동산 이중 매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그 매도에서 매도인의 이전 등기 협력 의무를 뭘로 보고 있다고? 타인의 사무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사무로 봐야 되는데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 다른 이중 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미 포기했을 거야. 자기 사무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계속 대법원에 부동산 이중 매매의 이 판례가 2번이 나오는 거야. 지금 2번 이제 이해가 되죠? 2번 봐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중도금 받게 되면 계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해야 될 신인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치는 자에 해당한다. 중도금 받은 이후에 바로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번 봐봐. 2번에 보니까 2018년 전압이체 판결이잖아. 왜 이게 전압이체 판결이냐? 이처럼 부동산 이중매매가 여전히 배임죄냐가 지금 봐봐. 원래 전압이체 판결은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다든지 이럴 때 하거든. 근데 이건 그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 사안이다 보니까 야, 소부. 원래는 대법원에 4명이 이제 한 부. 원래는 대개 판례들이 여기 전압이체 판결이 없는 것들은 다 4명이 부로 4명이 한 부입니다. 부에서 판결하는데 이건 어떤 중대 사안이라든지 정전 판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든지 이러면 전압이체 저는 대법관 모여가지고 재판합니다. 이게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전히 이게 판례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일치가 아니야. 다수견 소수 나눠져 있어. 다수견은 여전히 타인의 사무로 봐. 그래서 배임죄를 보는데 만만치 않는 소수견도 있어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판례도 그렇게 판시해. 읽어보면 만약 이걸 타인의 사무로 안 보게 되면 사회적 부동산에 거래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사무로 본다는 자기 사정들도 바로 대법원 판결 요지 보면 써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판례 여러분이 강론을 공부했으니까 자 기억나시죠? 업무방해죄 업무에는 공무원의 공적 사무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3번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4번 이것도 이제 우리 강간과 추행죄에서 나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305조를 보면은 바로 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7조 강간죄 강제추행은 298조겠죠. 그리고 301조 301조 2에 의한다고 돼 있어.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 몇 조가 빠져 있어? 300조. 300조가 뭐냐면은 강간죄의 미수범 처리정입니다. 강간죄도 미수를 처벌합니다. 근데 강간죄 미수범 처리정이 300조인데
지금 미수노제 강간만 따지면 297조, 300조, 301조, 301조에 의한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그러면 미수노제 강간죄는 297조에 의하니까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거야. 법정형은 강간죄로 형을 처벌하는데, 근데 강간죄 처벌이, 강간죄 미수범죄이 300조인데 300조에 대한 준용 규정은 없지 않느냐. 300조에 의한다는 말은 규정이 없으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강간죄와 달리 미성년자 강간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300조의 규정을 바로 미수처벌 규정을 바로 미수를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왜? 미수를 처벌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잖아. 규정이 없는데, 야, 규정이 없더라도 300조의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300조도 당연히 297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잖아. 미수를 처벌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297조에 의한다는 것은 297조 강간죄 법정형뿐만 아니라 강간죄가 미수를 처벌하니까 그 강간죄 미수 처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학원에 학원 다니는 통합버스, 이제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런 버스 있잖아. 그 기사가 바로 11세 소녀를 바로 가늠하려다가 실패를 했어. 이걸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수로 처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판례야. 그래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미수범에 관하여 강간죄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OX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해석이다. 미수를 처벌하는 것도, 자, 이런 것도 이른바 기출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라 하면 잘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볼만한 것 중에 4번 판례. 자, 여러분이 이게 최근에 우리 승진시험의 기출문제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 할까? 이건 센스도 아니야. 개념이 있냐 없냐 같은 거 이겠잖아. 개념이 있냐 없냐. 우리 개념이 있단 말 없단 말 있잖아. 개념 없다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개념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 개념이 없는 애 한번 들어봐. 아니, 애를 들어보라고. 개념이 없는 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건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이 막 열강을 해가지고 목이 마를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 알을 뽑아서 먹는다. 개념이 없어? 알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게 개념이 없는 거야. 그것도 막 앞에서 뭐 1m도 안 돼. 30cm 앞에서 쪽쪽 빨고 있는 거, 알을. 선생님은 먹고 싶어서 안 먹게 싶었어. 먹고 싶어 했죠. 너 돈 주고 사 먹어라. 뭐 이런 거. 또 뭐, 아만 아니네. 킹은 또 뭐야? 이거 무슨 음료야? 킹도 커피인가? 저거 뭐, 건강 음료야? 에너지? 지금 강의 들은 사람이 에너지가 딸려. 강의 한 사람이 에너지가 딸려. 한 사람이 훨씬 딸려. 누가 먹어야 돼, 저거? 내가 먹어야지. 근데 자기가 혼자 먹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개념 없다 하는 거야. 군대에서 개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임관된 소위가 소대장이잖아. 그럼 이제 부대, 앞서 공군이라겠네, 여기가? 육군, 여기는? 육군 보면 소대장이 와갖고, 계급은 물론 원사보다 높습니다. 주임상사나 원사가 있잖아, 원사보다 계급상은 높아. 원사한테, 앞장서 가라고 막 반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있어, 없어? 이런 건, 요즘은 그걸 행정관이라고 하나? 행보관이라고 그래? 언제부터 행보관이랬지, 그걸? 옛날에는 우리말은 없었어, 행보관.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주임상사, 선임하사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나이도 먹고 완전히 군대에서 짬밥이 굶어가지고 소대장 막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계급 높다고 말 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개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사기죄에서의 기망, 음악 반법죄 음란이란 표현, 내란 선동죄 선동이란 표현, 명화손칙에 반해 안 해? 그렇지. 이걸 또 반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알겠죠? 자, 봐봐. 형법상 내란 선동죄에서 선동, 이게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한다. 반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내란 선동죄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었겠어요? 이미 벌써 바뀌어 있었겠죠. 그래서 선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전제하에 선동은 재형법 위반되지 않는다. 명확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답으로 나오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운도 있어야 돼. 운도. 나는 그런 걸 뭐면 드냐면 아마 은한이랑은 좀 알 것 같아. 문재인 정권 때 특히 덕을 본 사람들이 여자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을 위한 그런 많은 그런 이제 그 정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경을 무지하게 많이 뽑았어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여경이 속칭 고시였어. 고시. 여경 어렵다니까. 아마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 나버려. 10점 이상. 그러니까 남경 7점이면 여경은 막 82, 3점 맞고도 떨어져 버려. 막 어떤 경우는 남경 68점, 67점도 합격한다니까. 근데 여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82점 맞고도 떨어져.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실제사항이야, 실제사항. 자, 여기는 아닌데 이제 여학생이랑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지는 경우가 많아. 대개 보면 또 여자가 꼭 여왕벌처럼 남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또 보면 같이 술 다니고 뭐 커피 마시고 다니고 막 그래. 그 여자 뜨면 막 뒤에 남자들이 서너 명이 줄줄 따라다녀. 꼭 여왕벌 같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같이 이제 스터디하고 그랬나 봐. 근데 이 여자분이 그 당시 제 기억상 여자 컷이 83점이었어. 근데 82점 맞고 떨어졌어.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당시 전경 특채를 받던가, 어쨌든 68점 맞고 합격을 했어.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합격생이고 불합격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합격했으니까 아마 거의 컷으로 합격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기분 좋잖아. 같이 몰려다니는 이제 우리들 술 한잔 산 거야. 하고 이제 그 누나도 그 당시에 아마 그 누나였을 거야. 누나였거나 비슷했거나 나이가. 내 기억상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았을 거야.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 친구가 격려를 해줍니다. 누나, 열심히 해. 나도 되잖아. 그 여자가 맥주병을 깨갖고 면상을 갈겨버리려고 그랬대. 그 여자가 그 말을 한테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울어, 내 앞에서. 왜? 우리 여자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83, 이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식이 68점 맞고 자기를 격려를 하더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 폭발하기 일보지 참느라고 혼났대. 개념이 있어 없어? 같은 문제야. 68점 맞은 안 부른 건데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합격생이야. 합격했어. 떨어졌어. 2점이라도 떨어지더라도. 누나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열심히 안 되면 68점이야 지금? 82점 맞으면 그래갖고 이 여자가 때려주고 싶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니까 나한테. 그때 그 술병을 깨갖고 찔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자가. 이게 현실이야. 그만큼 여경 시험이 어려웠다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여경을 많이 뽑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동안 막 합격 못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런데 다시 지금 이제 여경을 적게 뽑잖아. 옛날에 뭐 인천인가 무슨 사건에서 뭐 그런 사건이 있어갖고 여자가 뭐 그런 사건 때문에 막 사회적으로 여경 무용론이 막 나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경을 줄인 거야. 여경은 가급적 적게 뽑아야 된다. 또는 뽑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도 보니까 안 뽑을 수 없으니까 적게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피본 사람들이 지금 공부한 사람들이야. 지금은 이번 봐봐.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만 따져도 서울 여경 컷이 뭐 몇 점이더라? 한 20, 30점 차이가 나더라고 남경하고. 말이 컷산에서 20, 30점이지 이건 굉장히 큰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운도 좀 있어야 돼, 운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사람은 운이 없는 거야. 좀 몇 년 전만 합격했어도 좀 쉽게 합격했을 텐데. 왜 이 말했느냐? 자, 재형법정지. 어려워. 지금 우리 책 60몇 페이지를 봅니다, 지금. 이거 갖고 막 겨우 이제, 이 어려운 걸 내가 정말 인내를 참고, 인내를 가지고 이제 봤어. 한 문제 나왔어, 드디어. 나왔는데, 다음 설명 중 재형법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거. 떡하니 4번이 나왔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다 맞아. 이게 운이야, 운.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외로 쉬운 게 답이 돼버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김 빠져. 그죠? 김 빠져, 그런 경우. 뭐 우리 옛날에 제가 그런 거 있나? 푸른 거탑이라고 해가지고 그 군대 생활 뭐 하는 좀 코믹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나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군대 가면 승단 심사 있잖아. 태권도 승단 심사. 승단 심사하려고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야. 승단 못하면 휴가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 딱 보는데, 막 처음에 딱 하려다가 심사관이 어제 술을 많이 먹었고 과음을 해가지고 배탈이 난 거야. 그럼 계속 심사를 못 보잖아. 오케이. 저는 합격해버린 거야, 그냥. 합격시켜버렸어. 그럼 얼마나, 물론 합격한 게 좋지만 얼마나 허탈해. 그죠? 그런 것들도 있다. 그것도 운이야, 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막 들어갈 때 체육 시간에 우리 시험 과목이 뭐였냐면은 배구 토스였어, 토스. 토스를 보고 이제 학점을 준다? 그런데 나도 토스를 잘 못해. 그런데 이제 둘이 토스를 할 거 아니야. 내 친구는 더 못해. 더 가봐봐. 내가 먼저 이제 공을 주잖아. 공을 이렇게 딱 주면 못 받아. 나한테 오질 않아. 게임 끝. 나는 A학점, C학점. 만약 그놈이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C학점 쓸 뻔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해야 평가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가 딱 한번 보내면 그놈이 나한테 넘길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만 보고 판단해. 우리가 공이 보는 것 이렇게 넘긴 것하고 공을 우리가 잡아갖고 넘긴 건 다르잖아. 그건 할 수 있잖아. 잡아갖고 딱 넘겼다니까. 나는 A. 저 친구는 못 받아. 갖고 C 이렇게 나와버려. 한 번에 운명이 바뀌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사람이 운이 좋아야 돼. 만약 그놈이 먼저 던졌으면 내가 C가 됐을 거야. 나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운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선동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런 것도 답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인데 이게 답이었다니까. 그래서 재형법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싱겁게 답이 돼버린 거. 다음 넘어갑니다. 35번에 1번 봤고요. 드디어 35번에 4번. 자, 35번에 4번이 왜 중요하냐? 판례 이름 허위정보 입력 사건인데 2020년 전화비체 판결이야. 여러분이 재형법정지는 가급적 전화비체면은 꼭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전자, 물론 기출문제야. 이게 이제 최근에 기출이 됐어. 우리 시험도 나오고요. 다음 시험, 우리 시험은 올해 총과 작년 말에 났어요. 다른 징조 났는데, 사전자 기록 위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 위작에 관한 판례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위작의 의미를 문서 위조와 달리 봐요. 그러니까 전자 기록의 위작과 문서의 위조를 좀 달리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위조가 뭐였어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조야. 그러나 전자 기록의 위작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당연히 권한이 없는,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없는 자가 바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이지만,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뭘로 봐? 위작으로 봐. 그러니까 위작의 의미. 위조는 위조지 왜 위작이라고 하느냐? 판례를 압축하면 위작이 위조와 작성. 위조는 무슨 위조? 유형위조, 무형위조? 위조, 유형위조. 작성은 무형위조죠.
작성이란 말은 뭐야? 권한 있는 자가 행위고 권한 없는 자 행위야. 우리가 위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문서의 본질에서 기억나잖아. 유형위조, 무형위조,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공모 작성죄. 작성이 붙으면 뭐라고? 무형위조야. 위조가 붙으면 유형위조야. 명의모용. 그런데 위작이란 말은 이 위조와 작성을 합친 말이라는 거야. 위작. 알겠죠? 그러니까 공문서, 전자기록, 위작죄, 위작은 이 유형위조인 권한 없는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인 권한 있는 자의 허위정보 입력도 위작으로 본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왜? 문서에 관한 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공문서는 유형위조, 무형위조를 다 처벌합니다. 그러나 사문서는 유형위조를 처벌하지만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형법상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있지만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권하잖아. 원칙적으로란 말은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유일하게 사문서의 무형을 처벌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자, 공전자 기록 위작죄가 있고 사전자 기록 위작죄가 있는데 그러면 같은 형법,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동일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사게 되니까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도 공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과 마찬가지로 바로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일부 소수 견해는, 대부분의 소수 견해입니다. 아니다. 사전자 기록의 경우는 공전자 기록과 달리 위작의 개념은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만을 말해야지 권한 있는 자가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은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어요. 왜? 바로 객체가 다를 뿐이라는 거야. 문서와 전자기록의 객체만 다를 뿐인데 문서는 사문서를 바로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는데 전자기록은 바로 이 전자기록의 무형위조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소수견해, 소수견.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수견은 만약에 사전자기록 위작죄 위작도 공전자기록 위작죄 위작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도 위작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지금 이제 반한다는 게 우리 소수의 의견이야. 그러나 우리 판례는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야. 결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만 알면 돼. 가장 쉬운 결론. 어차피 결론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을 여러분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근거들이 쭉 있잖아.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언제 다 알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 중에 가장 우리 속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는 동일하게 쓰게 돼. 동일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쓰게.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이나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 동일한 형법의 동일한 용어잖아.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 기록의 위작과 사전자 기록의 위작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도 공전자 기록 위작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위작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이게 A급 판례야. 2020년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하기도 딱 좋아.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이제 개념은 크게 알겠죠? 자, 봅시다. 4번. 사문서 위조와 사전자 기록 위작을 달리 규율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사문서 위조와 달리 사전자 기록 위작에 대해서는 형법 230조 2조에서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문헌의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재형법정 원칙에 반한다. 이게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거야. 왜? 232조의 이 사전자 기록 위작죄 바로 아까 말한 위작에 바로 무형위조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른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권한 있는 자가 권한 남용하여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것도 위작으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본다는 것은 소수 의견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똑같이 이게 이제 우리가 판례름이 허위 정보 입력 사건인데 계속 이어봅니다. 36번의 1번입니다. 자, 1번.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권한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 의사에 반하는 사전자 기록, 자, 사전자 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바로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맞네요. 이건. 그러니까 아까 35번의 4번과 36번의 1번인데 35번의 4번은 소수견, 36번은 다수견이기 때문에 36번의 1번은 옳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의할 때 이해를 별로 못해요. 왜? 지금 뭔 말인 거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강론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문서 위조, 유형 위조, 무형 위조, 그리고 전자기록 위작, 공전자기록 위작,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만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해가 된다. 이러면 굉장히 지금 실력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정보 입력 사건이다. 자, 그리고 4번 판례. 자, 이건 이제 올바로 시스템 사건인데 이것도 중요해. 뭔 말이냐면, 뭐하고 논점이 똑같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금 수납 영수증 사건과 같이 바로 공무를 일부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공무소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록, 전자기록 위작죄인데 공전자 기록이냐 사전자 기록이냐의 판단입니다. 자, 피고인이 한경부 장관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자,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인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 이게 이제 전자기록입니다. 여기다가 피고인이 바로 집 접속해가지고 마치 A회사가 B회사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때 과연 이것을 키워드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이 공전자 기록이냐 사전자 기록이냐야. 한마디로 이건 환경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알겠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공무를 일부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바로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때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은 사전자다 공전자다? 사전자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전자 기록으로 봐가지고 공전자 기록 위작으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바로 X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또, 자, 38번에 3번 보십시오. 계속 아까 봤던 허위정보 입력 사건. 왜? 여기는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다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뭐 법원 행시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르게 내잖아. 그걸 다 내가 수록했어. 왜? 이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다 기출문제지 제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만 직렬별로. 자, 3번 형법 2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죄와 전자기록 위작죄의 각 제명에 비추어 형법 227조 2와, 자, 이게 공전자기록 위작 제 232조 2 사전자기록에서 정한 위작의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 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문헌 의미를 확장하여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한다가 맞죠? OX, X.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속으로 아까 봤던 것도 왜 떠났습니까? 그런데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기출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아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징역시험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봐라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아까 그 40번에 3번은 자, 조현아 땅콩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니까 연결시켜서 읽어보시면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보시고 자, 다음에 자, 이거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그 47번에 리을번을 보십시오. 리을번. 47번에 리을번. 이것도 바로 아까 공부했던 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60조 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인데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계약에 의해서 공무를 위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계약에 의해서 공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공무소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무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행하여 자 공단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이사장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장 명의로 발급한 선박국적증서는 공문서다 사문서다? 사문서니까 이걸 공문서 줬잖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48번으로 갑니다. 자 48번의 기억번 자 여러분이 이건 왜 설명하냐면 물론 기출된 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부진정 소급 입법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그것을 물어본 줄 몰라요. 아까 부진정 소입법은 통설 판례 인정 부정 인정 그것에 대한 판례가 4번입니다. 48번의 기억입니다. 봅시다.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자, 2014년 9월 29일에 시행되었으며 일명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34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봐봐.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소법 252조에도 불구하고 형소법 252조가 뭐냐?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범쟁이 종료 시부터.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공소시효의 진행은 범쟁이 종료 시부터 바로 진행해. 그래서 우리가 옆번에 범죄 분류에서 즉시범과 계속범을 구별했던 시립 중에 하나가 그거야. 왜? 계속범은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공소시효의 진행은 기수 시부터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범쟁이 종료 시부터 진행해. 그런데 그 규정이 252조인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 범죄 피아동이 자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신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처벌법이 34조에 의하면 바로 이른바 이 법에는 아동학대 범죄만큼은 형소법 공소진행 252조를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 의해서 비록 이전에 범한 범죄라도 이전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소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어. 왜 범죄의 종료 시기가 아니라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가 진행됩니까?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이게 애의 규정이잖아. 네. 애의 규정을 왜 뒀을까? 아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됐다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동 단계에서는 이걸 자기가 고소하고 그런 게 쉽지 않잖아. 솔직히 이게 뭐 인지 사건이 얼마나 있겠어. 뭐 경찰이 찾아다니면서 너 학대다 받고 뭐 알아보겠어? 이건 되게 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겠지. 그러니까 아동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동이 정신적 연령이 어리고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고소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동학대 범죄 공소가 완성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면 예컨대 이게 5년이 공소시효라면 5년 전에 아동학대를 당했으면 5년 지나면 이제 처벌할 수 없어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범죄의 종료 시기가 아니라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의사를 자기 뭐 고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때부터 이른바 종소시효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논점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지만, 잡아봐.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아동학대 범죄는 종료됐지만 키워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 안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으면 이거 뭐가 돼? 진정수입법인데 아직 공소시효가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아직 범죄는 범했는데 범행이 종료됐지만 공소시효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 이때 이 법이 신설된 거야. 이건 부진정수입법이죠. 그래서 이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아동학대 범죄도 적용된다 이 말은 부진정 소유법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이 우리 판례는 부진소유법을 인정해 부정해? 인정하니까 이것은 바로 기억은 O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9번에 2번 보시면 이것도 조금 이제 그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우리 형법상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더라고. 자,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어불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한마디로 그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자를 뭐 이제 하고 사장님 어린애 있습니다. 어린애 있다고 주선을 해. 또 어린애만 아동만 좋아하는 애들이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른들이 그래 알았어 내일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 그 19세 미만의 이 소녀와 이 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어불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알선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그 사장님은 행위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피고인은 누굽니까? 사장님입니까? 포주입니까? 포주죠, 포주. 이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어불하는 자가 바로 피고인이라고. 그런데 피고인은 당연히 아동이란 걸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 상대방, 사장님은 아동이란 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성을 사는 행위란 사장님이 행위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판례들이 워낙 많네. 자, 우리 50번에 보시면 50번에 보면 3번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에 합의 없이 키워드 소유권 이전에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인받았을 때 자동차관리법 12조 3항 한마디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자, 한마디로 자동차관리법 이 아까 12조 3항은 뭔 말이냐면은 해설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 알겠죠? 한마디로 이부 사항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피고인입니다. 주체가 돼. 그런데 문제는 양수란 말은 뭐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양수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 받는 걸 뭐라고? 양수. 대표적으로 매매나 증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건네받은 것이 뭐라고?
양수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니까, 양수가. 그런데 여기는 키워드가 뭡니까? 소유권 이전 합의 없이야. 소유권 이전 없이 단지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지금 이 친구가 선생님 10만 원만 빌려주래. 왜 그랬더니 갑자기 저녁에 쓸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시계를 나한테 담보로 맡기더라고. 이게 민법상 질권입니다. 질권. 자, 내가 채권자죠. 채권자, 채무자가 바로 담보로 시계를 나한테 맡겼을 때 이건 소유권 이전입니까? 아니죠. 이건 단지 내가 물건을 보관한 자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실물로 시계를 넘겨받으면 내가 바로 이 채무자의 시계를 양수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양수가 아니야.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 담보로 인도받은 것은 양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번의 1번은 이게 이제 형소법에서도 중요한데 형법에서 시험이 나와요. 유추해석에서. 기억나죠? 키워드 첫째 줄, 이미 수신이 완료된 키워드. 이 판례 수사 증거에서 한번 봤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감청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제가 넘어간 것들이 이제 기출은 아니라도 여기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강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자, 또 우리가 형소법과 관련돼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미 공부했던 거 나오네. 2번, 사람의 육성,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한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그게 뭐였어? 대화가 아닙니다. 아, 그게 대화가 아닌데 이게 뭐야?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우당탕 악사, 그렇지? 우당탕 악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록 사람의 목소리지만 바로 이건 의사 전달이 아닌 우당탕, 이건 우당탕은 사물 소리고 악이죠. 여기는 이제 이 단순한 비명 소리가 악입니다. 악, 우당탕 악사건에서 악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대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타인간의 대하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 강론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겠죠. 야주절, 야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상황인 야간의 음입니다. 자, 우리가 야간이 수식하는 것은 바로 침입만 수식합니까? 절취까지 수식합니까? 아니에요. 다 수식합니다.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데 우리 판례 입장이 하면 이 야간에가 수식하는 것이 침입도 수식하고 절취도 수식해.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야간에 절취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야간에 침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주간 침입 야간 절도, 이건 야주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야주절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고, 다음에 이제 53번에 2번 보십시오. 2번. 자, 2번.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262조, 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해서 그 문헌상 특수상해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물론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능했던 이유만으로 형법 258조 1항의에 따라, 즉 이른바 특수상해죄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 정주에 반한다. OXO.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상은 바로 신설이 됐으니까 바로 그렇게 특수상해죄로
법으로 처벌한다고 이것은 가능해.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원래는 257조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형이 중한 특수상해 258조 2의 제1항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위반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53번에 3번이 나오네요. 이게 올해 우리 2차 시험에 1번 재형법정주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작년 기출문제 딱 1년 됐는데 봐봐,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 지금 어떤 기출문제 집에도 이건 없습니다. 왜? 초출이야. 우리 소출이란 말 알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게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뭐 다른 시중에 기출문제 없어. 왜?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어.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물론 이제 최신 판례 특강 같은 걸 들어보면 이건 나오겠죠. 왜? 작년 판례니까, 최신 판례니까. 3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한 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뭔지 몰라. 도로교통법 43조는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로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하는 경우만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의범이다. 그런데 이제 바로 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이 반의사불벌죄. 그런데 바로 문제는 단서 7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이 뭐냐면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바로 중과실로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인데 단서에 의하면 예외조항, 그러니까 우리 그 해설 보시면 대가리 1번 7조 예외조항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우리가 43조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자동차 무면허 운전인데 그에 대한 바로 특례법이 3조 2항 반의사 불벌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중과실로 다치게 했을 때 이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될 때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똑같이 여기도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될 수 예외적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돼 안 돼. 안 돼. 근데 예외조항이 있어. 예외조항이 뭐야? 중과실. 알겠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갖고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바로 업무상 과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바로 예외조항에 해당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예외조항에 바로
이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면허 없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반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바로 그 처벌되지 그 반환사불벌죄가 아닌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 교통특례법도 마찬가지로 이때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자기가 면허가 없음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도로교통법 43조가 무면허죄가 있잖아. 고의범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더라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고의범. 그게 교통특례법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면허 없이 운전해가지고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도 반환사불벌죄가 안 되는 예외적 조항인데 거기도 똑같이 바로 면허 없이란 말을 뭐라고? 이른바 주관적으로 면허가 없이 운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재형법적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일반 채용 2024년 2차 기출문제인데 솔직히 이 판례를 안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죄는 고의범이다.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해야 된다. 그런데 교통설특례법에 바로 예외조항이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보면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게 되면 반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죄를 말했지만 이자가 면허 없이 그러니까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만을 예외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재형법 종주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로 들어가 볼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3번 판례가 일단 왜 올해 출제가 됐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출제가 된 이유는 이 3번 판례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나왔고 두 번째 또 이게 바람직한 이유가 뭐냐? 왜? 이건 물론 전화배치 판결은 아니지만 또 우리 경찰 시험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 실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많거든. 그래서 바로 이 실무적인 면, 경찰 실무와 관련되기도 하고 최신 판례기도 해서 이번에 출제를 했던 것이 53번의 3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4번 봅시다. 4번도 이것도 이제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는 안 나왔고 다른 직렬시험, 법원직 시험에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2년,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그리고 전화비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법원직 시험 기출도 있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건인데 여러분이 제가 직접 봤어. 뭘 봤냐면 한의사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원이요 초음파 진단 기기를 이용해 갖고 진료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고전적으로 침이나 넣고 침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침맥도 하고 침도 넣긴 놔. 그런데 이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 더 정밀하게 직접 뭐 어이건데 뭐 관절 이게 막 방금처럼 무릎이 지금 부어가지고 아파 죽겠습니다. 막 그러면 솔직히 진맥만 가가지고 뼈가 부러졌는지 이런 거 잘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형외과로 가보셔가지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오십시오. 우리는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뼈가 안 부러졌다면 뭐 근데 신경이 놀랬거나 뭐 혈관이 파열돼서 이른바 이렇게 부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침으로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래? 응? 정형외과 갔다 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실은 이제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 자기는 뼈가 부러진지 모르잖아. 뼈가 부러진 거라고 아까 말한 뭐 혈관이 터져갖고 분 곳은 치료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좀 보니까 초음파 진단기가 있더라니까. 그걸 보고 여기를 초음파로 진단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보면서 침도 넣고 진료를 해. 과연 이것이 무면허 의료이냐
면허된 한의사에 면허된 것 위에 의료행위냐고 보는 거야. 어때? 면허된 것 위에 의료행위일까? 면허된 의료행위일까? 즉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봤어. 이게 최신 판례. 자, 봅시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키워드 보조수단,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4번. 이 판례가 2022년 12월 달, 2년도 안 됐죠? 전화일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왜? 최신 판례다. 두 번째, 전압이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된 수단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위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해설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네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 읽어보시면 대강 뭔 말 알겠지만 우리가 그 이유까지는 몰라도 결론만 알면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내가 왜 이 말했냐면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면허된 것 위에 의료행위라면 무면허가 되니까 앞으로 한의사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누가 찔렀을까? 다른 어디? 의사. 우리가 말하는 양이들이 찔렀겠죠. 한의사에 대해서. 아니,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데 한의사가 초음파를 써갖고 하면 이거 한의사들이, 이제 의사들이 찔른 게 한마디로. 뭐 병원에 의사들이. 그런데 우리 한의학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안 좋아? 보다 정밀한 진단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형외과도 한계가 있지만 뼈 부러진 건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도 그래. 나도 지금 여기 보면서 정형외과 안 다니거든. 딱 한 번 갔어.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내가 깜짝 놀랐네. 딱 이제 초진, 내가 그날 저녁에 이제 갔잖아, 병원에. 8시까지 한 그 병원이 있더라고, 정형외과가. 갔더니, 왜냐면 정형외과는 늦게까지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뼈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막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밤에 정형외과 있으면 사람들이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생각 잘했더라고. 나랑 12시까지 돼야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24시간 영업이라든지. 자,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그 진료 처진할 때 주소 쓰라 가잖아. 거기 뭐라고 되잖아? 보험 처리 되냐 안 되냐를 거기다가 OX를 하라는 거야. 왜 OX를 할까? 그러니까 아주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대구 실비 보험 돼 있으니까 보험 처리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하다가 이제 거기에 보니까 또 이제 바람 잡는 여자가 있더라고. 그 여자가 같은 병을 쓰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이 주사 맞으면 이건 그 공단 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비보험이 된대. 비보험이 되는데 이게 3만 원이고 뭐 이건 또 2만 원이고 하고 사인을 하는 거야. 사인을 하래. 무슨 너 병에 사인을 해 또. 그래서 나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보험 처리가 되시니까 뭐 선생님이 부담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퍼센트는 본인 부담하고 몇 퍼센트는 공단이 부담하잖아. 그러니까 공단 부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본인 부담을 실비보험에서 이제 보전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공단보험은 실비보험과 상관없어.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해주는 것이고 이제 나 본인 부담을 실비보험에서 해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하더라도 실비보험 되시면은 뭐 선생님이 낼 건 별로 없대. 그리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럼 안 한다겠 또? 뭐 주사 맞고 뭐 생각해서 예 하고 사인했다? 그랬더니 이제 진로 명세서를 딱 봤더니 총 15만 얼마가 나왔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가 부담할 것이 9만 2천 원이야. 9만 2천 원 결제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세부 내역서 이런 거 주더라고. 이거 이제 보험 청구하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9만 얼마 이제 했어. 하고 봤더니 이게 명세서를 봤더니 아니 막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마취주사 1, 마취주사 2 해가지고 막
뭐 3만, 그리고 졸지 막 별거 다 있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이 엑스레이 찍어가잖아. 아, 여기 한번 찍으면 되지. 뭐 옆으로 누워라, 앞으로 누워라, 서봐라. 과잉진로. 이게 과잉진로야. 아니,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를 몇 번을 찍는 거야. 또 그놈도 웃기더라. 그 기사가 잘못 찍었대 또. 그리고 또 찍어. 잘못 찍었다 안 찍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미안하대 잘못 찍었대 또 찍어야 된대. 한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어차피 보험 되니까. 그래서 나는 또 이거 보험 되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실비보험도 몇 %만 보조를 해주는 거야. 졸지에 내가 딱 보니까 5만 얼마만 되고 4만 원 내가 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가려고 나보고 경과 또 보시러 내일 몇 시까지 올 수 있냐. 경과 이제 그 경과를 봐야 된다는 거야. 누가 중병 걸린 줄 알겠어. 그래서 내가 내일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 잡으시라는 거야. 늦어도 좋대. 그래서 내가 그럼 2시까지 갈게요. 해놓고 안 가버렸어. 거기 실비보험에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거 대놓고 과잉진료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돼? 선량한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다 충당해. 의사가 그래서 내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거 심각하네 이거 정말. 그리고 한의원도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거 실은 보험해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 지금 안마 시장이 많이 위축됐대. 옛날에는 안마 시술 같은 데가 잘 됐는데 지금 안 된대. 왜? 전부 다 가서 도수치료 받는데 보험이 되니까 실비보험이 되니까 더 좋을까? 요즘은 굳이 안마를 안 해도 돼. 한의원에서 해. 한의원에서 도수치료를. 근데 도수치료가 비싸 안 싸? 비싸.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건 저기서 국민의 이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 같아. 의사만 배불리고 그리고 의사 좀 증언한다고 하니까 철사반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없어졌어. 무조건 우리 안 가 해가지고 증언 못해. 이게 말이 돼? 난 솔직히 이건 의사 증언은 찬성하는 사람이야. 증언 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가면 언제든지 만약에 2027년부터 논의하자 그런데 그때 논의할 때는 입장이 변경하고 찬성할까? 그때도 반대해. 어차피 재미 봤잖아. 우리 파업하면 못 늘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필요 없어요. 국민들 필요 없고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갑자기 아까 왜 이 말이 나왔지? 그래. 한의사. 한의사 이걸 초음파해갖고 보다 정밀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치료 빨리 하고 그러면 좋지. 그걸 의료인으로 봐가지고 이걸 불법으로 볼 수 있어? 그거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왜 말했냐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내 말을 기억 안 하고 쌤이 그랬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써가지고 진단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다. 보다 정밀한 진단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침도 놓고 또 보약을 먹이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걸 잘못됐다고 막 무면허로 해가지고 굳이 불법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두면 내 말은 이제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이 답을 결정할 때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까? 무면허이다? 아니다 이거거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유도하려고 제가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재심 판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합의체 판결이니까 아까 말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건도 여러분이 꼭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4번으로 가서 2번 판례. 이것도 실은 이제 재심 판례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강간과 달리 주거침입, 강제추행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성폭법상 3조 1항에 주거침입 강간과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 우리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위 적용이 안 됩니다. 왜? 형법은 일반법이고 무엇이 있다고? 특별법이 있어. 특별법이 바로 성폭법이야. 그러니까 성법 3조 1항에 의하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 일죄가 돼. 무슨 죄?
주거침입 강간 3조 1항 위반이 되지 우리 형법이 적용돼가지고 수재, 주침과 강간죄 경합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제추행도 원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돼. 그래서 이제 이 성폭법 3조 1항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간이 아닌, 강간은 합헌이야. 강간은 심판 안 했는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아까 책임주의, 적정성의 원칙. 자, 뭔 말이냐? 자, 2번 보시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법 3조 1항에 따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OX, X. 왜? 이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서 무효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성폭법 3조 1항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예전에는 한이 5년이었어요. 5년.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바로 성법이 개정됐어. 2020년에.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봐봐. 자, 봐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는 예전에는 5년 이상 징역이었는데 지금 뭘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만약에 7년 이상으로 봐버리면 바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7년 이상이니까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유예는 선고할 형이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3년 이하인데 7년 이상이면 물론 법률상 감경은 못하더라도 일명 장량 감경, 지금 현행법에 하면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까죠?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 낮추면 몇 년이야 이제? 3년 6개월이야. 그러니까 법률상 감경 사유는 없으면 그냥 장량 감경, 지금 말하면 정상 참작 감경하더라도 3년 6개월 이상형을 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옛날에는 5년 이상이었어. 5년 이상은 깎아주면 2년, 2분의 1까지 가주니까 어떻게 돼? 2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선고하고 집행할 수가 있었어. 이해가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자, 우리 교재 보시면 한을 바로 7년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기해 행해진 강제추행은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정상 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형벌론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공부가 돼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공부가 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먹어요. 왜? 형벌론 공부하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정상 참작 감경도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 지금 이제 형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더라도 이 강의가 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강의는 시험과 직결돼 이제. 이게 바로 시험으로 가는 강의야 지금. 그러니까 공부가 좀 돼 있는 심화 강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주거침입의 기해 행해진 강제추행을 무조건 아시겠지만 바로 그 불법의 차이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이른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상한은 무기징역인데 한이 7년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뭐라고 돼 있다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불법과 책임이 증대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형의 한이 상한은 문제가 없는데 한을 일적으로 7년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강제추행을 모두 다 바로 집행유예할 수 없게끔 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법정 봐봐. 자, 3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9조 1항 주거침입 그것만 봐.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동법,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 중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그러니까 이전 이게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뭐였다고? 5년 이상이었어. 5년 이상은 위헌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이걸 형을 가중해서 7년 이상으로 바꾸는 바람에 바로 이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주거침입 강제추행만큼은 바로 7년 이상으로 한을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주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 입장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를 성폭법을 적용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여기서 이제 법에는 이렇게 강제추행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건 이 강간은 문제가 없는데 강제추행 규정과 준강제추행 규정에 대해서 유형결정이 들어가. 여기다가 강제추행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주에 반한다는 거야. 강간은 괜찮아. 그러니까 주거침입 강간은 위헌이 아니야. 여기 앞에 강간죄 있잖아. 주거침입에서 강간죄를 이건 문제가 없는데 강제추행이 문제라고. 왜? 강제추행은 강간에 비하면 불법이 현재 경미하잖아. 그런데 강간과 똑같이 강제추행도 경미한 강제추행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조건 집행유예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른바 바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 작년이니까 바로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만약 제가 강의를 안 하면 이게 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확히 좀 한번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쭉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56번에 보면 1번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해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X. 기억나시죠? 자,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은 최대한이다,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명확성을 하기 때문에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말이 틀렸죠. 바로 그래서 1번 X가 되겠고 3번 형법 243조 음압반포죄서의 음란은 봐봐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위하는 뭐라고 돼 있어? 규범적 구성 오늘 공부했죠? 규범적 구성 요건으로서 음란이라는 개념을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번 보십시오. 자, 4번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허위정보 입력 사건에 대한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모았어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해. 자, 형법 232조 2 사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전자 기록을 생성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OX 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전자 기록 위작죄 위작도 공전자 기록 위작죄와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 입력함으로써 전자 기록을 생성하는 것도 위작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4번은 X. 앞으로도 계속 중요합니다. 이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자, 다음에 57번에 4번. 자, 이건 재작년 9급 법원직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법정소동죄.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 자, 여러분들이 유추해석이 왜 어렵냐면은 실은 이걸 좀 제대로 써주려면 138조 가로해가지고 법정소동죄의 구성용어를 써주면 좋겠죠. 그렇잖아. 근데 안 써줘. 그럼 우리는 솔직히 법정소동죄가 중요한 범죄야? 아니니까 이거 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범죄도 있었어? 왜? 나도 강의할 때 강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범죄 구성적으로 뭐야? 구성요건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우리 형법 138조 법조소송죄 구성조건 보십시오. 법원의 재판 언더라인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언더라인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법정 국회의장 바로 소동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앞번에 통진당,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통진당 바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위헌정당 해산 그 결정 권한이 있죠. 자, 한마디로 통진당에 대한 바로 해산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했어요. 통진당이 위헌정당에 대해서 결정했다니까.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이제 몇 명 통진당, 그때 통진당 당원들이 헌법 바로 재판소, 잠깐만 이제 우리는 법정이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이라고 그래. 심판정. 그 심판정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 소동을 피웠을까? 소동을 피웠죠. 막 깽판 치고 난리 났어 이제. 그때 이제 이자들을 기소를 했어요. 그게 제명이 뭐였다? 법정 소동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형법 138조를 보니까 법원의 재판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뭐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었고, 또 이걸 방해할 목적법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뭐야? 바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소동을 피우는 건 맞는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이었고, 또 법정이 아니라 뭐라고? 방금 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정, 이 심판정에서 바로 소동을 했으니까 이걸 법정소동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판례 입장은 뭔 말이냐면은, 비록 법조문상은 법원의 재판이라고 돼 있지만 본죄의 보호법익이 바로 이른바 법원을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기능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바로 재판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상 바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상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동을 바로 피우는 경우도 법정 소동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것도 법정 소동죄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의 근원은 왜 이 법정 소동죄다가 법원의 재판만 하지 말고 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동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원의 재판만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초래했느냐? 왜 그랬습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헌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감격을 받는 순간이야. 내가 지금 처음 강의를 듣는데 이런 답변이 정말 울트라 그렇죠. 이렇게 답한 사람이 없어.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이 됐어. 6.25 막 끝나고. 그때는 전부 다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이런 위헌장 대상이 다 대법원의 관할이었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헌법재판소는 나중에 생겨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법에서 입법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없는데 무슨 놈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걸 개정하겠어? 나중에 헌법재판소 생겼다고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때 법원의 재판은 당연히 헌법재판 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의 해석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교적 2021년이니까 3년 정도 된 판례였고요. 최근에 구급 법원직 시험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8번에 1번. 자, 여러분이 1번은 아까 봤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129조 수뢰죄부터 알선수뢰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뢰죄의 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수뢰죄 129조에 132조에 공무원으로 의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를 꼬시는 거야. 그 말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217조의 공전자기록 위작죄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X, X.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물론 한국환경공단법에 수뢰죄의 주체 132조에 바로 이 한국교통임직원도 공단 임직원도 바로 의지한다는 공무수뢰죄 주체인 공무원 의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공문서 위조나 공전자기록 위작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은 별도의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 규정이 있다게 갖고 그 규정이 아울러 공문서 위조죄나 공전자기록죄의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앞에 딱 내놓은 것은 이 말은 맞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내밀어서 아 그래 이 규정이 있으니까 공무원이네 이렇게 생각을 유도하는 거야. 안 그럽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건 별개의 규정이지 수뢰죄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무수죄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산문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전자기록 위작이지 이걸 공전자기록 위작으로 즉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한다고 보는 것은 정법칙에 반합니다. 58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판례. 여러분이 2번 판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형법정주도 중요하지만 실제 배임죄에서도 배임죄 성립법으로 중요해. 우선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하고 얼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58번에 58번에 2번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그리고 58번에 2번하고 59번에 3번 이 두 개 판례만 소개하고 강의를 재형법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시간 지나도. 왜냐면은 이걸 또 딱 끝내야지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끝에 들어가면 그것도 좀 찝찝하잖아. 자, 58번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차고 송금 횡령 사건이 있었죠. 어떤 놈이 나도 모르는 놈이 내 통장에다가 100만을 송금을 했더라니까. 그걸 내가 인출해서 소비하거나 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는 무슨 죄가 돼요? 횡령죄가 됩니다. 그러면 왜 횡령죄가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비록 바로 위탁관계에 의한 바로 보관은 아니지만 왜 내가 보관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학설상 대립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횡령죄가 아니고 점탈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계속 횡령죄로 봐. 그 근거가 뭐냐? 실칙상 바로 위탁관계한 보관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야. 실칙상. 원래는 횡령죄 보관이 나는 내가 믿고 맡겼는데 너가 설마 이럴 줄이야. 즉 위탁관계한 보관이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위탁관계한 보관이 아닐지라도 이처럼 바로 실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면 바로 이 경우도 횡령추진 보관자가 된다고 봐. 그러면 실질상 왜 보관관계 인정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아무런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내 통장에 송금을 하게 되면 그 송금 의뢰인의
돈을 내가 부당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알겠죠? 바로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직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야.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직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비교할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바로 이체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놈이 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바로 이체해 준 거야. 자, 이걸 내가 바로 임으로 처분했을 때 똑같이, 자, 여기는 여러분 조심할 것이, 아까는 돈이 들어왔잖아. 돈은 재물이야. 그러나 가상자산은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이다. 그렇죠. 재산상이니까 횡령죄는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예? 아까는 재물이니까 횡령죄가 됐지만 이거는 재산상 이익이야.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가상자산은 사기죄 재산상 이익, 횡령죄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재산상 이익, 배임죄 재산상 이익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니까 객체가 재물인 횡령죄는 문제가 안 돼. 이제 문제는 배임죄가 문제가 돼야 돼. 왜? 배임죄는 재산 이익 객체니까. 그래서 만약 이때 어떤 모르는 놈이 내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이체했다면 이 경우도 내가 과연 실직상 타인의 사물을 체한 자냐는 거야. 사물을 체한 자로 본다면 내가 배임죄 주체가 되니까 그 가상자산을 내 마음대로 임으로 소비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배임죄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야. 비록 차고송금 횡령 사건에서 바로 실직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지금 말한, 자 봅시다. 2번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실칙을 근거로 해서, 아까 차고송금 시는 실직상 보호관계 인정되니까 이 경우도 실직상 타인의 사무처리다. 그러니까 사무처리의 발생 근거가 실칙이기 때문에 실직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봐가지고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바로 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차고송금 시, 바로 차고송금 횡령 사건은 횡령죄가 되지만 바로 차고로 가상자산이 이태된 경우는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려면 사무처리의 발생 근거가 법령, 계약, 실칙 등이 있는데 실칙상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2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재형법이 되겠지만 배임죄에서는 이 사안이 났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59번에서 바로 이제 2번, 아까 봤죠? 2번, 바로 공전자 기록 특별한 규정 없이 바로 그 공전자 기록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와 계약 등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 공무소 등으로 보는 것은 재형법 중에, 그러니까 반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은 이미 봤고. 자, 3번. 이 3번이 이것도 이제 딱 한 번, 제 기억은 경감부 시험입니다. 경감부 시험인가 승진 시험인가 딱 한 번 나왔어. 이게 이제 왜 여러분에게 설명하냐면은 이게 베트남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나도 실은 처음 알았어, 이런 경우를. 자, 우리 먼저 의료법 27조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3번 해설, 우리 밑으로 다 했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위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면 이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에 건너가가지고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금방 봤던 의료법 27조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자가 문제가 된 거야. 자, 문제 봅시다. 그 의료법 87조 1항 2호 1조 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자, 키워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7조 1항 2호 1조 1항의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다. 결론은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의료법 7조가 바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체계된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라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바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을 처벌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국인이 핵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라는 경우는 범법에 적용될 수 없다. 결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즉 베트남에서 무면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도 이건 처음 알았어. 그래? 그것이 초문이네. 그런데 결론은 아까 우리 의료법 27조가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루어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율하게 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도 실은 이걸 안 보게 되면 실은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오면 제 기억사가 딱 한 번 기출로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아마 승진인가 경감부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우리가 봤으니까 한번 그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재형법정주의를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형법의 적용범위부터 보는데 참고로 말하면 재형법정주의가 이게 좀 각각의 판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6시간을 걸쳐 갖고 강의를 했어요. 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걸 제대로 했다가는 뭐 6시간 뭐야? 그런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 판례지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법의 적용법부터는 좀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마 기본 강의 시간을 기본 강의 범위를 이제 조만간 바로 오버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돼 가지고 이제 기본 강의는 뒤고 바로 우리 이 문제는 더 빨리 나가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조만간 올 것이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